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 이름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자, 이번에 46회 이 마지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또 9세대가 가고 새로운 시험 체제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마지막 초중고급 세대의 마지막 시험 끝까지 성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강의는 시험 보신 분들은 잘 안 보세요. 왜냐면 이제 답만 맞추고 자격증 땄어 그러고 이제 뭐 좋은 주말 맞이하러 이제 많이들 떠나시는데 보통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거든요. 다음 시험이 이제 또 체제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체제가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는 고급이 사실상은 심화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고급을 제가 볼 때는 이제 1급 맞을 정도 실력이면 이제 바뀐 체제의 심화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 정도 제가 이번 그 50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난이도가 있는 5문제 유형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다음 시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체 난이도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 평이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전근대 중, 근현대 중. 난이도는 전회차하고 비슷했는데 그래도 이제 16번하고 23번하고 50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당황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우리 기본 개념만 숙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라 어려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별도 비슷했습니다. 전근대사가 이제 60%고요. 근현대사가 40% 이렇게 출제가 됐고 역시 정치사였습니다. 정치사가 70%가 출제가 됐고요. 경제사회 20, 그리고 인물과 지역 문제가 10%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도형 표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사,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전근대사가 뭐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선사시대부터 이제 그 대원군 이전까지 조선 후기까지가 전근대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 요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경제사적 문제도 조금씩 출제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역시 이제 고대하고 고려하고 여기는 조선시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회차별로 항상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같이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아까 정치사가 70%였지 않습니까? 전체 50문제 중에 36문제가 정치사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를 나누고 있으니 역시 한국사의 뼈대는 정치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난이도 있었고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 5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6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볼게요. 흔도, 홍다구, 김방경이 흔히 듣던 이름들은 아닌데요. 일본의 세계촌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 김저로 하여금 경문으로 이들을 회유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일본에 지금 간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 지금 뭐 한번 우리가 뭐 힘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려시대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이제 공격을 하고 실제 이제 상륙까지 했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태풍을 만나서 갔던 이야기. 흔치 않은 그 출제였는데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쓰시마 토벌 조선시대 세종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외와 교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군사들이 모두 내려와 전투에 참여했다. 그래서 여러 군사 일기도를 향할 때 뭐 수군 130명, 백사군 36명이 자, 요게 포인트죠. 아마 이 풍랑이란 말이 없었으면 이게 쓰시마 정보라고 좀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풍랑을 만나서 행방을 잃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일본을 정벌하러 갔는데 여몽연합 그것 빼고 일본을 치러 갔는데 여의치 않아서 빠졌는데 태풍을 만나 사라졌다. 뭐가 되겠습니까? 원나라 간섭기죠. 원나라 간섭기. 바로
여몽연합군의 일본 공격이 되고, 뭐 조금 비하인드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이제 전장 자금 다 되고 노동해갖고 배를 만들어서 몽골이 이제 배 타는 연습하고 이제 2번을 출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륙을 휘젓던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다 보니까 배멀미도 심하고 또 병도 돌고, 그다음에 이제 말들도 많이 못 태웠는데 말들도 막 토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해안가에 내렸는데, 그 이 말들이 지쳐 있는 데다가 이 모래 해안가 뭐 이런 데서는 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제대로 기동력을 발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체력을 비축하고 자기 지형지물을 꿰뚫고 있었던 말 그대로 이제 일본 막 사무라이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여기는 뭐 몽골군이 그냥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상륙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제 만난 게 태풍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뭐 상륙도 못한 건 아니고 교전이 있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 원나라 간섭기 골라볼게요.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행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감록은 조선시대고요. 선조 때 이제 정여림 모반 사건 때 한번 출제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미륵신앙과 함께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여기는 정도령의 존재를 그리는 요 두 시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다 그러는데, 이제 변발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뭐 오랑캐 헤어스타일, 요게 이제 몽골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변발과 오랑캐 옷이 유행을 하였다. 요것이 바로 원나라 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주고요. 자, 3번입니다.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했다 그러는데, 요게 부상한 건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 바로 최충원 이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돼서, 요 고려죠, 고려.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돼서 권력을 독점했다. 고려 중기, 고려 중기. 김삼위와 효심이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를 한 것도 역시 체계가 없었던 무신집권기, 고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1번을 빼고는 이제 2번, 3번, 4번, 5번이 다 고려인데요. 이것이 고려 초기인지 중기인지 무신집권기인지 원나라 간섭기인지를 이제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난이도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여몽연합군이 저기는 그 일본을 쳤던 이런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제 자체도 생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19번입니다. 밑줄근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만주 정벌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림은 이 왕의 명을 받은, 아이고 이거 최윤덕 나왔습니다. 자, 최윤덕, 김종서, 여기 하나 더 나왔죠. 압록강유역을 개청하고 사군을 설치했다. 이거 뭐 힌트를 2개 줬는데 뭘 더 우리가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개마고원 쪽 오늘날 최윤덕 장군 사군이고요. 그 김종서 장군이 육진이 되겠죠. 김종서가 육진이다. 자, 그러면 이 왕이 뭐예요?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개척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 세종의 업적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개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자, 1번입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자, 북벌이 추진됐다 했는데, 북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마 찢어진 거는 뭐 찢어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머리를 조아린 건 인조고요. 그의 원수를 갚겠다라는 효심이 깊은 바로 효종이 되겠습니다. 조선 효종. 자, 장용영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 정조대왕이 되겠고요. 자,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다는데, 강홍립이 누굽니까? 바로 광해가 따로 불러다가, 야, 그냥 저기 대구 싸우지 말고 말이야, 여차에서 전황을 봐서 항복해라라는 그런 야사가 있는 바로 광해 때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강홍립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통신사가 파견됐다. 요거 함정입니다. 요거 때문에 이 문제의 난이도 확 올라가는데요. 이 통신사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일본에 파견하는 우리 문물을 전해주고 그들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우리가 딱 정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절단이 통신사인데, 이게 처음 파견된 게 태종 때 논의가 되고 세종 때 처음 파견된단 말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잠깐 이게 단절됐다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거꾸로 배우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세종 때 파견되니까 이게 답이네라고 할 수 있는데 아하, 함정이 여기 있었다. 에도 막부. 자, 막부. 장군들의 정부 아닙니까? 에도 막부가 뭡니까? 임진왜란 때 전쟁을 일으킨 전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그 토요토미의 아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판 붙잖아요.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딱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도 막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설립하려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세종 때가 될 수 없다. 그럼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계해약조의 세종이다. 그러니까 보통 계해약조 그러면 공부 조그만 학생들은 세종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이 급하다고 설렁설렁 4번 답이네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마라. 반드시 끝까지 선달을 성실히 읽어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사건 문제예요.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자, 그럼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겠는데. 자, 보면은 법례 보니까 공권이라는 건 이제 공신에게 지급하는 포상문서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기를. 가만히 있어봐. 공신을 개정이 뭔지 아시죠? 이게 다시 개정한다. 아니 공신인데 이걸 왜 다시 개정을 하지? 왜 뒤바꾸지? 충신이 힘을 합쳐 나를 후사로 추대해서 이전의 왕의 유업을 잇게 하니 그 공이 적다 할 수 없으므로 훈구 공신에 기록해서 훈장 주는 공신에 기록해서 영구히 남기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된 거야. 그러나 초기에 일이 황급해서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 녹공, 지금으로 따지면 뭐 훈장, 연금 이런 것들을 분수에 넘치게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공신에게 오히려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됐다 이거지.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서 갈수록 울분이 더해가니 내 어찌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가로 바로잡아서 공권을 맑게 하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료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정리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전에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워낙 이게 막 그 일이 황급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바로잡겠다. 훈장 주는 훈구공신을 바로잡고 공이 없는 사람은 리무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십니까?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위훈삭제. 조광조, 중종 때죠. 여기는 조광조의 건의로 여기는 중종 때 위훈삭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럼 이 당시에 이 중종을 왕에 앉힌 게 누구예요? 연산군무라는 훈구공신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울분이 더해간다. 이 여론 조작이 아니라 선동하게 조광조거든요. 그러니까 훈구공신들은 저 조광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야 나뭇잎 가져. 그래갖고 주초유양 조씨가 왕이 된다. 꿀로 이렇게 글씨 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김효년에 벌어진 김효한 사건, 김효사화 아닙니까? 그래서 김효사화, 조광조 죽는 얘기가 답이 될 것입니다.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정여림 모반 사건은 선조죠. 선조. 남곤 등의 고변으로 요게 포인트네요. 조광조 일파가 추축되었다. 정답. 자,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근데 이게 명종 때고요. 이 양재역이 이제 오늘날 양재역이 아니고 이제 과천의 벽서 사건입니다. 그 명종 때 이제 막 그 명종 외삼촌이죠. 윤원영이 막 국정논단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벽서, 괴서 이런 게 많이 붙습니다. 임꺽정도 그때 활동을 했었고요.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김일손 등이 처형됐죠. 사화죠. 사화. 연산군. 연산.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벌였다. 무슨 공신인데요? 인조반정의 공신 이괄이 나 왜 1등 안 주고 2등 줘. 여기에 일단 딱 맛이 간 상태에서 당시 인조가 이제 변방의 여진족 지키라고 쌈살했거든요. 이괄이. 그래갖고 변방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괄이 오해를 합니다. 뭐야? 2등 주더니 지금 나를 좌천시켜? 뭐야? 이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 불만이 쌓였다가 결국 빵 하고 터진 사건. 인조 때 이괄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거 지금 다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만 뽑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따놓은 당상이죠. 1급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42호를 보겠습니다. 임시정부 3월 18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국회죠.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탄핵됐습니다. 언제입니까? 국민대표회의 1923년, 이승만 불신임 1925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 그래갖고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한 게 바로 1925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또 안타깝게 병살하시죠. 자, 이제 25년 이후를 골라보잔 말이야. 이거 연도 문제입니다. 자, 근데 사실 답은 쉽습니다. 삼균주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발표했다. 이거 꼭 알아야 되거든요. 다 바로 1번에 나옵니다. 바로 1번에 나오고요. 자, 2번입니다. 무장투쟁을 위해서 육군주만 참의부를 조직했다. 여기서부터 코멘트 다는 건 어렵죠. 이거 1923년. 이건 더 어렵네요.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 설립. 근데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 연도를 알아둬야 된다고 봅니다. 1920년. 국민대표회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1923년. 파리 강화의 대표단을 파견한 건 1918년에서 이제 3.1운동 넘어가는 19년, 요때니까 19년 초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연도 문제. 선생님, 저 연도 어떻게 외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제가 여러분들께 연도를 재밌고 잊혀지지 않도록 외워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행사를 마련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통일 문제. 자, 방송 3사 공동 특별 생방송입니다. MBC, KBS, SBS 뭐 이러겠죠?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 예를 들면은 1980년 이전에는 MBC, KBS, TBC였으니까 대통령 뭐뭐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게 제정된 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자, DJ 정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통일 노력으로 오른 거 2000년 6.15 등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남북공동선언은 이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1991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해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의 일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한 게 DJ 정권, 그리고 이제 가동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을 실현하였다. 요것이 전두환 정권이었고요. 요 해는 1985년이었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1차 이산가족 만남은 DJ 때예요. 그런데 사실상 처음 만난 건 전두환 정권이었고 이름이 1차가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이게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5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 초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체제도 바뀌고 이걸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를 텐데요. 한능검의 전체 빅데이터를 가지고 또 25년간 수험 강의의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강의력을 검증받은 여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국사의 전문가 저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자격증을 꼭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태건 설쌤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